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요. 윤석열 정부 오늘 첫 국무회의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추경안 의결을 위한 윤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또 처음으로 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공유가 된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시 42분을 조금 넘어가는 시각, 이 지금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수아 기자. 이 과연 정족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정정 말씀을 잠깐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가 15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 규정이 헌법에 따르면 뭐 15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해서 15명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보니까 국무회의 규정 그리고 또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국무위원 20명 중에 과반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만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사람 그러니까 11명이 지금 모이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이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수아 기자. 네. 근데 이 정족수가 됐는지 정족수가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넘게 최소한 11명은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개의를 하려면 11명이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개의를 했다면은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좀 상황이 있긴 했는데요. 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어제까지는 이 장관이 7명만 임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까지 합해서 8명이니까는 이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3명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부터 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죠. 윤 대통령이 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2명이 추가됐고요. 여기에 또 이창양, 이영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임명을 서둘러서 이 국무회의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전에 임명을 해서 정족수 이상인 12명으로 가는 아마 시나리오가 처음에 이 새 정부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하지만 임명을 위한 송달 절차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국무회의까지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네. 이 전 정부 장관들의 참석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족수보다 더 여유 있게 부르기로 했다라는 이 대통령 집무실 발 관계자 얘기도 있었고요. 이 최소 1명에서 많으면 3명까지 문정부에서 아직 교체가 되지 않은 비정치인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가 참석했는지는 좀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내용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장관에 대해서만 지금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위원님, 지금 사실 부적격이라고 민주당이 판단한 다른 또 장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명을 강행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들 한덕수 총리 이 후보의 인준을 위해서 어쩌면 또 카드로 남겨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다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네. 정말 남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뭐 국민적인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호영 후보자까지 만약에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그럼 정말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연계 카드든 아니든 간에 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권력을 가져간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게 권력 다 가져갔으니까 무한 책임지는 거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넘어갔으면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야당이 먼저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뀌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제일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는요. 제일 문제되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처리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처리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나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꼬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김부겸 총리가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참석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 그냥 이임식을 했어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대신 참석한 모습이었고요. 이 네. 김부겸 전 총리의 임기는 어젯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정부 세 번째 총리로 1년 가까이 직을 수행했고요. 사실 새 정부 총리 공백이 예상이 됐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이른바 부겸이 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네. 이 김 전 총리가 잠시 유임을 하면서 윤 정부에서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이 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하면서 이 임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임사에서 윤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이 인사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성별이, 세대가,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서로 편을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공동체에는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주의가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성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자가 독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을 좀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닌가 했었거든요. 네, 어제 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후임을 두고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언론에서 얘기가 많은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이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거고요. 이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 날 이 김 전 총리가 7명 장관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네. 이 새 정부의 국무회의 성원을 위해서 이 김 전 총리가 협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행사 자리에서는요, 또 김 전 총리 윤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이 앞 정부의 총리가 남아서 다음 정부를 축하하는 모양새가 괜찮지 않다면서 이 농담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임사에선 좀 쓴소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반면에 또 전날엔 새 정부 좀 일하게 해줘야 된다. 또 약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새 정부가 일하게 해야 한다도 쓴소리죠.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의 쓴소리를 네, 한 거죠. 네. 그죠? 앞서서 한덕수 총리가 인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터뷰였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김부겸 총리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취임식 날 있잖아요. 네. 오부 요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제 건배하는 자리에 총리가 오부 요인 중에 총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대신 김부겸 총리가 그때 갔었거든요. 참석했죠. 근데 이제 건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꾸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한 두 번 네. 하다가 제가 문재인 정부 총리여서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모두 웃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반쪽 자리로 출범하는 그 새 윤석열 정부의 그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점들에서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해줘야 되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중간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의 발언을 어저께 한 거 아닌가 싶고 오늘 퇴임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쓴소리를 했죠. 근데 오늘 퇴임식에 총리만 퇴임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은퇴와도 같은 겁니다. 같이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직자를 비롯해서 정치인 생활을 한 30여 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소회도 담겼을 것 같고 아마 그동안 생활하면서 후배나 또는 국민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고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제 서로 편을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지금이 공동체의 위기다. 그래서 대화나 타협, 공존과 상생이 절실하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쓴소리의 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고요. 네, 야말하기보다는 좀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네네. 네. 아, 제가 이제 주제. 네.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권의 사실은 고질병입니다. 편가르기,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 네. 그다음에 승자 독식,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탈진실, 어저께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반지성주의라고도 얘기했지만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확증 편향, 그리고 탈진실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퇴임식에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그냥 이임사만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정계 은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환 위원님, 이 정계 은퇴라는 게 내가 잊혀지고 싶다고 잊혀질 수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정치권에서 부르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 맡았으면 안 됐어야 돼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 나와가지고 한번 네. 해봤어야죠. 근데 그런 욕심이 아마 있었을 텐데 네. 아마 그 총리를 맡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정치 인생 총리로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굉장히 아까운 정치인이었거든요. 지역주의 타파를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뭐 물론 이제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서울대 다니면서 뭐 재적 복학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걷기도 했고요. 정치 역정도 굉장히 험난했는데요. 군포에서 재선까지 했는데 갑자기 대구로 내려가겠다, 지역주의 혁파하겠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안 됐죠. 대구시장도 안 됐죠. 처음에 안 됐었죠. 예.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 민주당 계열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입지가 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지역주의 혁파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뭐 다시 또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당내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네. 호출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그 정신만큼은 다른 정치인들이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김성환 위원님이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일생을 짧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 가까스로 지금 정족수를 채워서 뭐 문재인 정부의 사람을 같이 불러서 열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새 정부 국정 운영 1순위 과제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 코로나19 대응도 장관 인선이랑 좀 맞물려서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어제 새 정부의 첫 코로나 중대본 회의 모습이 이런 네. 우려를 자아낸 것 같은데요. 이 중대본은 총리실 산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대응 최종 결정기구, 가장 위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회의의 주재자인 이 국무총리뿐 아니라 이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의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대응이 계속 밀려서 복지부 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새 총리와 복지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인준이 늦어지면서 없었고 또 전 정부 인사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 청장은 내부 일정이 있었다.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 또는 이 통상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차장급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불참을 알렸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했던 윤 정부인데 코로나 첫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달 말에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네.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좀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전현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동거인 상황에서 지금 빚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좀 마음이 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좀 윤석열 정부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 구성은 다 짜이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이수아 기자, 그래서인 건지 지금 실용적으로 좀 열심히 일해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대통령 집무실에
한라인 버튼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버튼이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선 전화기에 보면은 이 단축 버튼들 있잖아요. 아, 번호 미리 네. 저장해 놓는 게 있는데 이 버튼마다 이 주요 참모들의 직책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르면은 바로 이 참모에게 직통 연결이 가능한 거죠.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격이 없이 수시로 자신을 방문해 달라면서 참모들과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여기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방에도 뭐 격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네, 이른바 용화대로 불리고 있죠. 이 용산 집무실 배치도 보면은 이런 기조를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백악관 스타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있는 5층에 이 수석 비서관 5명의 실이 모두 같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한라인 버튼도 만들고요. 뭐 어제는 뭐 프리스타일로 뭐 회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을 놓고 지금 계속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어제 우리가 뭐 전달해드리긴 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이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글이 나왔습니다. 네, 또 과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인데요. 네. 이 지난해 램지어 하버드 교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을 했던 논문이 나와서 참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논란을 두고 김 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한 번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조선시대 절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라는 글 내용을 방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김 비서관이 또 오늘 해명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는 여성 인구의 절반이 조선시대에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갈릴레이가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듯 이 불편한 진실을 얼굴을 붉히면서라도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오늘 이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 뭘 지켜보죠? 이게 지금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미 한 발언들이 충격적이잖아요. 위안부 비하 발언에 그다음에 동성애자 혐오 발언. 근데 오늘 또 나왔어요. 더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동성애자 혐오와 관련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만 사과지 사과가 아닌 사과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사과를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안 될 수준의 참혹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거고 비단 한두 가지 좀 실수를 했으면 뭐 사과를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좀 약하다면 뭐 사과하면 받아줄 수도 있지만 정도가 네. 너무 심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인식 수준 자체가 너무 참혹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속 공직자로 남아 있는다는 거는 더구나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거든요. 약자들이라든가 소수자들과의 소통을 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얘기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박완주 그 성비위 건에 대해서 바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겠다. 예를 들면 김성애 비서관. 전 두 가지가 오늘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박완주 민주당 오늘 성비위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제명이 됐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제명이 됐는데 그렇게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사안을 왜 또 이렇게 질질 끌실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정호영 후보자 같이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의심했어요. 혹시 이분도 뭐 좀 지인 아닌가 하고 봤더니 지인은 아닌 것 같고 극우성향 매체에서 자유일보에서 김성애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미모는 칭송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비유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우연은 아니고 제가 뭐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이쁘게 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은 계속 공직자로 남아있으면 안 될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계속 놔두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은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글쎄요, 장관 임명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인선이 참모진 문제도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집무실 앞마당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어제 법원이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면서 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이 집회 시 허용한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죠. 한 장소에 머무른 것만 금지되고 이 구간 행진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각 항고에 나섰는데요.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청와대죠. 이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지금 개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하루 만에 이 사건,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청와대 관저 뒤편에 이른바 이 미남볼로 불리는 석조 열애 좌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50대 여성 한 사람이 관람백으로 들어와서 네. 이 불상을 향해서 시민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불전함을 네.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청와대 주인이다 등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 불상 자체는 다행히 훼손이 되지 않아서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개방 행사를 놓고도 말이 나왔는데요. 이 개방 행사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민 대표단들이 네. 손에 매화꽃을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텐데 이를 두고 이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일부 누리꾼들이 이 중국 신화나 한국 민속 사전 등을 보면 네. 이 복숭아 나무를 들고 귀신 쫓는 의식에 쓰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네. 이런 의식을 지금 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이 문화재청은 매화나무 가지다. 그리고 꽃이 가장 먼저 피어서 일찍 봄을 알린다는 점에서 매화 가지를 흔든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옛 무속에 뭐 복숭아 나무를 흔들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